자, 오늘도 뉴스픽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더 공감 여성정치연구소의 송문희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혜연 시사평론가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정부가 최근에 이제 부동산 정책을 또 발표를 했었고, 그와 연결이 돼서 서울역 인근의 쪽방촌을 공공주택 지구 사업을 통해 고층 아파트 단지로 바꾸겠다 하는 계획이 이제 발표가 됐습니다. 근데 이 지역에 지금 토지 건물 소유주들이 반발을 하고 나섰다고 하는데, 이 소유주들의 입장은 또 무엇이고 국토부는 그러면 그에 관해서 어떤 입장을 내놓고 있는지 송 박사님께서 좀 정리해 주시겠어요? 그 서울역 가보시면은 11번인가 13번 출구 위로 올라가면은요. 네. 쪽방촌이 가장 많은 것이 동자동입니다. 네. 거기 쪽방촌이 있는데 거기를 이제 정부가 공공주택 지구 사업을 해가지고 공공주택을 1,450호를 만들고 네. 민간 분양을 960호 해가지고 총 2,410호의 주택을 짓겠다. 이렇게 예.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후암 특별계획 1구역 준비추진위원회가 있는데 네. 여기가 이제 이 지역의 토지와 건물주들이거든요.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정부가 토지 건물주들과 어떤 협의나 의견 수렴도 거치지 않고 그냥 아무런 사전 동의 없이 계획을 기습적으로 발표했다. 결사항전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사유재산권을 박탈하는 것일 수가 있고 또 토지와 건물주를 그 개발 행위에서 바로 이렇게 배제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토부는 사실 이거 사업 특성상 발표 이전의 내용을 외부에다가 공개할 수 없었기 때문에 주민의 사전 동의를 구할 수 없었다. 그렇지만 법적 절차에 따라서 19일까지는 주민 의견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네. 일단 보상이 또 중요할 텐데 그 보상을 어떻게 해줄 것이냐. 현 거래 시세가 있는데 그거를 고려해서 감정평가 가격으로 정당 보상할 수 있도록 하겠다. 보통 감정평가의 그 현 시세 한 90% 정도 나오거든요. 감정평가 네, 하게 보통 되면. 하게 되면. 네. 그렇게 얘기를 해서 이 사람들의 의견을 다 수렴해가지고 보상 계획을 수립하겠다. 기다려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저희가 이걸 어떻게 들여다봐야 될지를 이제 같이 고민해 보도록 하죠. 전혜연 평론가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먼저 이제 쪽방촌을 공공주택 지구 사업을 이제 조성하겠다라는 저는 것에 대해서는 적극 찬성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집을 바라볼 때 정주 환경, 주거 환경을 같이 봐야 되거든요. 네. 제가 예전에 쪽방촌에 대해서 심층 취재, 특히 범죄로부터 안전한가에 대해서 취재를 했었는데 사실 이거는 뭐 집주인의 의도라기보다는 그 환경이 만들어낸 굉장히 특수한 점이기 때문에 그렇죠. 범죄로부터 좀 취약한 특성이 있습니다. 예. 예를 들면 보통 이제 쪽방촌이 있는 곳에 골목이 굉장히 좁거나 계단이 있는 곳이 많죠. 그러면 경찰차가 출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맞아요. 그러면 만약에 범죄가 일어났을 때 빨리 경찰이 출동해서 가서 범인을 잡아야 되는데요. 이렇게 골목이 많거나 계단이 지나치게 많은 곳은 도주를 이미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잘못하면 범죄자들의 타깃이 되는 지역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계속 나왔어요. 물론 이제 국가에서 범죄 안전이나 자치자구에서 많은 노력을 합니다만 이 지역의 정비를 전체로 하지 않는 이상의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저는 좀 안전을 위해서라도 그게 뭐 주민들이건 실소유주건 여러 가지 안전 측면에서의 개발이 조금 필요하다. 특히 이 과정에서 1인 가구라든가 반지하에 사는 분들을 위한 안전장치가 좀 많이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이거든요. 그래서 취지에는 공감을 하고요. 자, 두 번째로 재산권 소유 분쟁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냐인데 저는 이거는 정부에서 좀 꼼꼼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 한국일보에서 이 쪽방촌 특히 동자동 일대에 대한 전수조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실제로 쪽방촌에 거주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굉장히 부유한 이름만 대면 알만한 주택에 살면서 이걸 투기의 수준으로 여러 개 매입해서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번에 보도자료를 내고 반발하는 분들 중에 정말 실소유자 이것밖에 내가 가진 것이 없고 개발이 됐을 때 내가 과연 여기에 살 수 있을까라는 불안감을 가진 분들도 있을 거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을 거라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정부가 실소유자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좀 세분화해서 마련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세 번째로
이 쪽방촌이라는 것에 대해서 두 가지 관점이 공존은 하는데 하나는 정말 지금 저소득층이라서 갈 수 없는 곳들이 사는 분들이기 때문에 공공이 들어가서 일부분 주거환경을 개선해 줘야 된다는 주장이 많이 제기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서울시나 자치구에서 세금을 들여서 일부 정비 사업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가서 난방시설이라든가 전기 누수 안전 문제에 대한 점검을 그렇죠. 해줬는데 예. 굉장히 긍정적이죠. 근데 일각에서는 비판이 있어요. 입주민들에게 이게 당장은 도움이 되는데 사실 그거는 세를 준 건물주가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런 또 양만 찬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공공개발을 하면서 정말로 이게 어려운 서민들을 위한 어떤 계획이 된다면 많은 국민들이 찬성을 할 거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정부가 좀 다각도로 분석을 해서 갈등은 풀되 이것이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어떤 사람들에게 세금으로 결국은 가치만 높여줬다. 이런 비판이 일지 않도록 주의해야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송 박사님께서는. 그 쪽방촌에 대해서 사실 한국일보에서 그러니까 심층 보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예. 거기 보면 그 서울에 있는 쪽방촌 318채를 한번 등기부를 조사를 해봤더니 네. 뭐 강남의 건물주라든가 지방의 부유층 등이 주로 시소유주로 많이 갖고 있고 또 다 주택 소유한 경우도 많고 보통 뭐 상속이나 증여나 또 아니면은 매매로 오지만은 이게 아까 말했던 투자나 투기의 대상으로 많이 사용을 한다는 겁니다. 네. 근데 보통은 우리가 왜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생각하면은 알박기 한다 그러거든요. 그러면은 그동안은 사실 이게 언제 될지 모르기 때문에 사실 투자자들도 좀 위험 부담이 커요. 그런데 이 쪽방촌의 특징은 뭐냐 하면 그 기다리는 동안에도 늘 현금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래서 캐시카우라 얘기를 하는데 현금이 어떻게 나오느냐 한번 보시면 이거는 좀 부당하다라는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 게 지금 그 쪽방의 평균 평당 임대료 한 평당 임대료가 한 평이면은 사람 딱 누울 수 있는 정도예요. 쪽방 자체가 한두 평밖에 안 되는데 18만 2,550원이에요. 네. 근데 이 금액이 왜 중요하냐면 지금 서울의 아파트 값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서울도 많이 비쌉니다만서도 서울의 전체 아파트의 평균 평당의 월세가 얼마냐? 39,400원이에요. 아, 그래요? 그럼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상하네요. 주거 빈곤층, 최악의 빈곤층이 가는 쪽방의 평당 임대료가 서울 전체 아파트의 평균의 4배를 훌쩍 뛰어넘는 임대료를 받는다. 그러면 이 주거 환경이 어떠냐 봤더니 아주 좁죠. 밥도 못 해 먹고 샤워 시설도 없고 화장실도 없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범죄에 취약하고 여름에는 너무 덥고 겨울엔 너무 춥죠. 이분들은 노숙으로 가지 않는 마지막 단계로 쪽방에 그냥 벽이 있다는 생각으로 사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사시는 많은 분들이 실제로는 뭐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차상위 계층이 한 67% 이상이 된다는 겁니다. 이분들이 주거급여를 받아요. 23만 얼마 정도 받는데 이게 임대료로 그대로 나가죠. 그럼 누가 받느냐? 쪽방촌의 건물주들이 받는 겁니다. 그래서 주민의 혈세가 이들을 통해서 고스란히 그 건물주나 토지 소유자에게 간다는 것. 이 시스템이 바로 빈곤 비즈니스가 아니냐. 이런 비판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논의를 해야 될 부분이고요. 아까 뭐 사생활 사유재산권 침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물론 정당한 보상은 주어져야 됩니다. 그렇지만 공공주택 지구 사업이라는 게 사실은 공공주택이 긴급하게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는 주민 동의와 무관하게 정부가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당한 보상을 전제로 해서 진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리적으로는 뭐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국토부에서 주민 설명회나 주민 협의체와 소통을 하겠다라고 했으니까 그 과정을 조금 더 지켜봐야겠고요. 저는 또 한 가지 강조하고 싶은 것이 우리가 조금 어려운 환경에 사는 사람들을 절대 비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나라에서만 통용되는 여러 가지 집에 대한 용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 기사에서도 나온 표현인데 지옥고 아래 쪽방이라는 표현을 보면서 제가 참 있었죠. 마음이 아팠는데 자 지하방으로 간다. 더 어려워지면 옥탑방으로 간다. 지옥. 그래도 어려우면 고시원으로 간다. 그래도 안 되면 쪽방으로 간다. 왜냐하면 왜 그럴까?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평당만 보면 가격이 비싼 거예요. 근데 보통 쪽방들이 보증금이 매우 낮거나 단기 임대 형태를 써서 보증금이 하루라도 없고 낼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왜 건물주들이 그럼에도
이게 불안정한 사람인데도 방을 줄까? 탈세 수단으로 확인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계약서를 쓰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이것이 결국은 굉장히 어려운 사람들을 착취해서 하는 것이다라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모든 그런 것은 아니겠죠. 그러나 네. 실제로 실제로 조사를 해보니 그런 사례가 너무 많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쪽방촌을 공공개발로 한다라는 취지에는 이제 공감을 한다라는 것이 이 정말 거기에 살면서 쪽방촌에 있는 집을 딱 한 채 소유한 사람들도 있지만 아닐 거라는 것을 정부가 잘 조사를 해야 된다라는 거고 보고요. 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는 이번 기회에 CCTV를 피한 안전시설도 제발 좀 정부와 지자체에서 사고 일어난 다음에 점검하지 말고 사고가 나기 전에 네. 예방 차원에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각에서 CCTV는 본인들이 알아서 해야 되는 거 아니야라는 측면으로 많이 얘기를 하시거든요. 맞는 말인 것 같죠. 제가 이거 가봤습니다. 예전에. 네. 강남에 굉장히 잘 사는 곳에 갔더니 일단은 지자체 자체가 부자예요. 세금이 많이 들어옵니다. 거치니까. 많이 들어옵니다. 예. 그러니까 뭐 CCTV서부터 시작해서 정비 사업이 너무 잘 돼 있고 그리고 집주인들이 또 이렇게 돈을 모아서 그 주택가 일대에 곳곳에 CCTV를 달고 조명도 설치하기도 밝혀놓습니다. 하고. 네. 빈곤층이 사는 지역에 가면 일단은 지자체 자체도 세수 세입원이 약한 데다가 그렇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대규모로 세금이 들어가지 않으면 정비할 수 없는 곳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주민들 개인한테 맡기다 보니 범죄 취약지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던 게 뭐냐면 굉장히 부자 동네로 갔더니 CCTV가 너무 많고 조명이 너무 밝아서 사생활 침해가 일어날 정도인데 쪽방촌에 갔더니 어둡고. CCTV는 있어요. 얼굴 인식이 안 됩니다. 어두워서. 네, 범죄자들이 그걸 알고 있어요. 여기에 네. CCTV 있어도 얼굴이 안 찍히다라는 거. 그리고 창문이 어떻게 돼 있냐면요. 예전에 우리가 왜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끼우는 창문 있죠. 나무로 된 창문. 네. 반지하방에 이런 창문들이 대다수인데 제가 툭 쳐도 창문이 툭 떨어집니다. 오래돼서.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안전을 우리가 확보할 수가 없네요. 내 예. 자식이 산다면 이런 집 짓겠느냐라는 말 나옵니다. 그런 마음으로 또 최근에 청년주택에서 창문 논란이 있었잖아요. 예. 공공이니까 참아라가 아니라 공공이니까 우리가 더 좋은 모델을 만들겠다는 심정으로 정부와 지자체에서도 더 신경을 많이 썼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 이제 주거가 네. 아무리 이렇게 싼 주거라고 하더라도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최소한의 기준이라는 게 필요한 겁니다. 예. 그래서 외국은 이런 기준이 엄격해요. 창문은 반드시 있어야 되고 우리 저번에 한번 불투명 창문 얘기한 적이 있었잖아요. 네. 그리고 벌레도 있으면 안 되고 콘센트에 대한 규제까지 있을 정도로 엄격하게 규제를 합니다. 이게 어떤 뭐 쪽방촌이나 도시 슬럼가나 이런 것들이 한국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선진국도 있겠죠. 사실 모두 이제 도심의 주거층에 어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는 있는데 이거를 정부가 어떻게 대처를 하느냐의 문제인데 이런 홈리스 문제라든가 이런 주거 취약층을 위해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 정부 관계 부처 19개 중앙 부처가 한꺼번에 관계를 합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 보면 홈리스 집이 없는 분들은 보건복지부 소관으로 되어 있지만요. 임대주택은 또 국토교통부 관할이에요. 그렇죠. 쪽방을 위한 정책 컨트롤 타워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한 어떤 지원을 할 수 있을 방법이 많지가 않아요. 네. 그리고 이제 뭐 공공임대주택 얘기를 하지만 국가에서 돈을 대는 공공임대주택인 경우에는 보증금이 비싸요. 그러니까 저도 지금 그 얘기를 네. 질문하고 싶었어요. 실제로 이분들이 예. 몇백만 원도 큰 돈이기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아니, 하루하루 내야 예, 할 수도 진짜.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예. 큰 문제가 있어서 공공에서 공공 쪽방을 좀 어떻게 만들어 보는 게 어떠냐라는 논의가 많고 특히 여성 노숙인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안전에 취약합니다. 그리고 휠체어를 탄 장애인이라든가 이런 노숙인들을 위한 공공 쪽방은 국가 차원에서 좀 필요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딱 한마디만 더 붙이면 우리가 요즘 아동학대, 아동인권 관심 많죠. 근데 아동들을 굉장히 좌절시키는 꿈마저도 없애는 요인 중 하나가 열악한 주거 환경이다라는 그렇죠. 비판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도 같이 봤으면 좋겠고요. 예전에 새우잠을 자더라도 뭐 고래 꿈을 꿔라라고 했죠. 요즘은 아이들에게 새우잠 자게 하면은 성장이 안 된다고 해요. 이런 문제도 좀 같이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네. 미래 세대 얘기까지 쪽방촌에 관한 좀 근본적인 대책이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저희가 해보게 되네요. 자, 두 번째 뉴스로 좀 가보겠습니다. 자, 이른바 지금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재판을 받아온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어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이 됐다고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죠.
재판부가 어떤 이유에서 이런 판단을 한 것인지 관련된 내용을 좀 들여다보면서 저희 같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전혜연 평론가께서 좀 정리해 주시겠어요? 예, 첫 번째 한번 우리 세 가지로 나눠서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환경부 블랙리스트가 도대체 무엇인가? 네. 예전 정부에서 문학의 블랙리스트가 있다 해서 정권의 비판적인 문학의 인사들의 명단을 작성해서 네. 뭐 지원 사업이나 공모 사업에 불이익을 주는 거 아니냐는 논란이 제기됐었죠. 네. 그런데 현 정부에서는 환경부 블랙리스트가 있다는 논란이 일었었고 이것이 검찰 수사를 통해서 기소되고 판결까지 가게 된 일련의 과정이 있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어떻게 재판부가 판단을 했냐면 자, 재판부의 경우에는 한마디로 말해서 타파돼야 될 불법 관행이라고 판결을 내렸죠.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과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 비서관이 받은 혐의를 한번 살펴보면 네. 일단 예전 정부 때 임명됐던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들에게 압력을 행사해서 사표를 받아냈다. 그리고 만약에 사표를 내지 않으면은 표적 감사를 했다. 그리고 청와대와 정부의 내정자가 임명되도록 채용 과정에 개입했다 등등의 혐의가 된 거고요. 네. 물론 1심 판결이긴 하지만 법원은 이런 점에 있어서 불법적 관행이다. 법령을 위반한 것이다. 폐해도 매우 심각하다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네. 세 번째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 대해서는 지금 판결 결과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네. 법정 구속이 됐고요. 예. 신미숙 전 비서관의 경우에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나왔는데 집행유예가 나온 배경을 보면 일괄 사표를 받아낸 혐의는 무죄. 임원추천위원회 내정자가 지원하도록 지시한 혐의는 유죄. 그러니까 일부는 무죄, 일부는 유죄 이렇게 판결이 나왔습니다. 네. 자, 뭐 당연히 아직 1심이기 때문에 이제 항소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 앞으로 판결은 또 꼭 1심과 동일한 판결이 나온다는 것은 뭐 알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지금 정권 교체기의 관행이 불법이다. 라고 규정한 이 판결은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사실 뭐 어떻게 보면 또 정권마다 또 이런 비슷한 패턴이 또 있어 온 것 같기도 하고요. 자, 두 분은 어떻게 이 문제를 들여다보고 계시는지 좀 알고 싶네요. 이게 뭐 정권 바뀌면은 공공기관 임원들 사표를 좀 받거나 뭐 물갈이를 하고 또 내정자 좀 가고 이런 경우는 사실 암암리에 있어 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만 이것이 과연 옳은 것이었느냐. 네. 이러한 관행은 명백히 불법인 것이다라는 걸 재판부가 정확히 했고 또 문제는 특히나 문재인 정부 들어서 그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태에서 지금 블랙리스트가 주된 또 주제 중에 하나였지 않습니까? 네. 그것을 현 정부에서도 똑같이 반복했다라는 점에서 이런 부분의 공정성이라는 측면에서 그렇다면 전 정부와 다를 것이 무엇이냐라는 또 의문이 제기가 될 수 있는 거고 재판부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관행을 이번처럼 계획적이고 대대적으로 한 건 찾아볼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 실제로 이렇게 보면 공공기관에 지원한 피해자들이 네. 130여 명의 선의의 피해자가 있는 것이고 이 채용 과정에 들러리를 섰던 그 심사위원이 80명인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에 대해서 우리가 늘 얘기를 해옵니다만 이런 부분이 앞으로 더 드러나지 않겠느냐. 네. 이 블랙리스트가 환경부에만 과연 존재했겠느냐. 그리고 왜 이런 것이 정권 말기에는 꼭 이렇게 드러나느냐라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고 네. 지금 장관에 대해서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이 장관이 지금 직권 남용죄로 징역 2년을 구형받았지 않습니까? 네. 1심에서. 왜냐? 장관이 형식적으로 임명제청권, 임명권 등 인사권을 가졌기 때문에 네. 기본적으로는 장관에게 직무 권한이 있다. 그래서 직권이 있는데 이거를 정당한 사유가 없이 사용했기 때문에 직권 남용이라는 겁니다. 반면에 신미숙 비서관은 집행유예를 받았죠. 네. 왜냐? 비서는 직무 권한이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일에. 예. 애시당초 직무 권한이 없기 때문에 이게 남용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 지금 김 장관은 계속 본인은 모르고 공무원들이 다 했다라는 식으로 계속 얘기를 했는데 과연 이게 본인의 부인만 하기 위한 것이었느냐 아니면 실제로 정말 장관은 허수아비에 불과했느냐라는 또 질문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세가 과연 어디에 있는가라는 질문을 또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은 뭐 항소심을 봐야겠죠. 네. 그런데 아마 변호인단이 주장한 것을 보니까 네. 감찰 결과 일부 임원의 비위가 드러났었다라는 주장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선의의 피해자 중에 선의의 피해자도 있을 수 있고 그렇죠. 비위가 드러나서 또 물갈이가 된 인사가 있을 수 네,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죠. 예, 그 네. 항소심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이게 이제 문재인 정부만의 문제냐? 저는 이제 현장에서 봤을 때는 아니다. 네. 사실은 지방 정부에서도 이런 일 많이 일어납니다. 굉장히 유능한 인사인데 뭐 자치단체장이 바뀌었어요. 예. 그런데 업무 보고를 하러 갔더니 들어오지 말라라고 해서 사표를 내라는 건가 하고 기다려서 사표를 안 냈더니 특별 감사를 벌여서 표적감사 아까 논란이 말씀하신 일어난 표적감사. 이런 사례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네. 이게 근본적으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게 이런 이제 제가 문제들은? 보기에는 그 임기가 다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원래는. 그렇죠. 네. 이제 뽑을 때부터 임기가 보통 정해져 있고 대부분 계약직입니다. 그래서 그 계약 기간에 있어서의 업무 성과에 대한 공정한 평가를 좀 해야 된다라고 보고요. 만약 근데 평가를 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무슨 비위가 있었다거나 그냥 그건 교체가 돼야 되겠죠. 그렇죠. 큰 소리 나지 않게 아무것도 안 했더라. 이런 거에 대한 예. 좀 공정한 평가가 있다면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다라고 보고 두 번째로 반대 사례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특정 정당의 선거 캠프에서 누가 당선되면 우리가 이 자리에 가겠다고 다 본인들끼리 자리를 나눠 놓은 다음에 외부 인사를 영입하려고 했더니 그 외부 인사의 심사위원들하고 알게 모르게 내통을 해서 외부 인사를 떨어뜨려서 논란이 된 뭐 이런 사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공공기관이라든가 산하기관의 임직원들이 대부분 계약직으로 공모를 하거나 임명을 통해서 되는데 저는 코드가 맞느냐 안 맞느냐 이 논란은 사실 가리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동안의 성과를 냈느냐 등등을 좀 종합적으로 판단한다면 보다 공정성에 있어서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크고 작은 낙하산 인사가 너무나 많다. 이거는 그런데 지금 정부에 들어와서 문재인 대통령 후보 시절에 어떤 말을 했냐면 블랙리스트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유린하는 국가폭력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단호한 대처가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네. 자, 오늘 뉴스픽은 여기까지 얘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혜연 평론가, 더공감 여성정치연구소 송문희 박사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듣고 계신 지금 시각 10시 29분이고요.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듣고 오겠습니다.